대표하는 톱 배우 판빙빙.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일찌감치 중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추천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입지가 탄탄한 스타였죠. 그야말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그녀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만 자그마치 약 400억 원. 대륙의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전 재산은 대략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록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재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재벌이라. 투재벌 별로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난해 그 돈 때문에 중국, 아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세금 탈루. 난리 났었죠. 기억나죠? 저때 뭐 잠적했었다, 어디서 발견됐었다.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감금됐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 그녀의 탈세 의혹은 한 방송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의 한 토크쇼 진행자인 추이융 위안. 그는 2018년 5월 자신의 SNS에 판빙빙이 영화 출연료로 약 100억 원을 받았는데 약 16억 원으로 축소해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라며 그녀의 이중계약 탈세 혐의를 폭로한 것이죠. 이에 소속사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지만 파장은 점점 커지면서 그녀의 소속사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대폭발. 우리 자존심인 판빙빙이 탈세를 하다니 수치스럽다. 해마다 몇백억씩 벌면서 탈세를 해? 노양심이네. 곧바로 그녀는 활동을 올스톱하며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러다 잠적한 지 무려 124일이 지나서야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벌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남기며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의 소속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그녀는 출연료 약 468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벌금 약 5억 9,500만 위엔을 포함해 총 약 8억 8,300만 위엔, 약 1,450억 원의 세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아파트 무려 41채를 매물로 내놓으며 왜 이렇게 많았어? 이틀 만에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뭐 41채가 있고 사실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인데 굳이 왜 저렇게 탈세를 한 거죠? 만한 채가 다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죠. 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부를 팔았겠지. 일본에서 30여 년간 국민 MC 자리를 지켜온 시마다 신스케.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수직 상승시켜 별명이 시청률의 남자.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상파 방송, 그것도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을 무려 6개나 맡을 정도로 일본 방송계를 이끄는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전현무네요. 이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흑역사인데.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6개라는 거 보고. 이제 뭐 바작인이긴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 그는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돌연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쿠자 때문이었습니다. 에? 시마다 신스케가 야쿠자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이른바 흑막 교제 사실이 들통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 2011년 8월 일본 경찰은 부동산 경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한 야쿠자 최고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국민 MC 시마다 신스케가 야쿠자 간부에게 보낸 문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기쁨조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애교가 있고요. 얘는 몸매가 죽여요. 라며 일명 기쁨조라 칭하는 여자 연예인 리스트까지. 아휴. 결국 그가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당일 밤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一番重い処罰を自分で与えましたんでお許し願い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결국 30여 년간 일본의 국민 MC였던 시마다 신스케는 그렇게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민 MC의 불미스러운 은퇴에 직격탄을 맞은 방송국들은요. 특집 방송으로 대체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하다가 하나 둘씩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웠고 기뻐했던 그 시청자 팬들이겠죠. 정말 그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2월 26일 제8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드디어 나무주연상 수상자가 호명됐는데요. 그런데 시상자였던 캡틴 마블의 브리 라스는요. 박수는커녕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에 뒤에서 시종일관 무표정을 지어 화제가 됐습니다. 왜? 이후 그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내가 무대에서 한 일 자체가 일종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전하기까지 했죠. 그 눈총의 대상은 바로 Casey Affleck, Manchester by the Sea. 나무주연상을 차지하고도 축하 대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그 사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애플렉은 영화 I'm Still Here로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했는데요. 그런데 영화 촬영이 끝나자마자 2명의 여성 제작진이 애플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 2명한테 고소당했다고? 자, 그녀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애플렉은 여성 제작진들에게 암소라고 지칭하며 수시로 외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고요. 다른 남성 제작진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그걸 왜 보여줘? 저런 것도 성 도착증의 일종 아닌가? 미쳤나 보다. 그래서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플렉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자 한 배우는 저도 합의만 잘하면 오스카 후보에 오를 수 있나요? 라고 그의 수상을 비꼬기까지. 그래서인지 전년도 나무주연상 수상자인 애플렉이 2018년도에 시상자로 나서야 했지만 결국 시상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2018년 그는 한 매체를 통해 뒤늦은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프로답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답지 못한 거지. 뭘 프로 얘기를 해. 그런데 뒤늦은 사과를 한 이 타이밍이 본인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의 개봉을 앞둔 시기라 에이. 더 욕을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에게 지우지 못할 큰 상처를 준 케이시 애플렉. 미친 연기력보다 다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돼야겠죠. 2019년 1월 29일 새벽 미국 시카고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신고 전화. 저한테 흑인 게이라며 욕을 하고 폭행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자신이 스키 마스크를 뒤집어 쓴 2명의 괴한에게 밧줄로 목이 조인 상태로 폭행을 당했으며 간신히 도망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남성은 미국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에 출연 중인 할리우드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 주시 스몰렛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커밍아웃을 한 후에 인권 캠페인 참여, 앨범 수익금 기부 등 흑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건이 보도되자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범죄에 대한 분노는 물론 그를 향한 성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여일 후 한 뉴스가 미국 사회를 또다시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 동성애 혐오 폭행 사건이 주시 스몰렛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카고 경찰들은 곧바로 혐오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결국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형제였는데요. 그런데 스몰렛이 자기 출연료를 올려야 된다고 시킨 대로만 하면 돈 준다고 그랬어요. 충청도 분이에요. 옛날 꽁트톤이죠. 나이지리안 당진. 당진. 예. 주시 스몰렛이 혐오 범죄 피해자로 인지도를 높인 뒤 출연료를 높이려 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그랬네. 대박이다 진짜. 그러나 주시 스몰렛은 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자작극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And I want a little gay boy who might watch this to see that I fought back. 하지만 다음 날 검찰이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주시 스몰렛이 금세 꼬리를 내리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 아까 토크쇼에서 저 연기가 너무 역겨워요. 빨리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 인종차별, 성소수자의 시위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었죠. 돈 때문에 팬들의 응원과 믿음을 저버린 주시 스몰렛. 인생 최고의 메소드 연기는 드라마에서 보여줬어야죠. 얼마 전 미국 명문대 초대형 입시 비리,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파문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미국의 대학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500만 달러, 무려 약 28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미국 부유층 자녀들을 스탠퍼드,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야말로 뭐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중에 유명 스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 능력 있는 워킹맘을 연기해 스타덤에 오른 펠리시티 허프만, 가족 시트콤 풀하우스에서 다정한 엄마로 열연해 인기를 끌었던 로리 러프린이었습니다. 배우 러프린은 자신의 두 딸을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사립대 조정팀 명단에 넣어주는 대가로요, 찬조금을 가장해 50만 달러, 약 5억 7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또 배우 허프만은 딸이 치른 미국판 수능 SAT 답을 제3자가 고쳐주는 대가로 역시나 입시 브로커인 싱어의 자선재단에 15,000달러, 약 1,700만 원을 건넨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거는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수능 답안지를 고쳐주는 거는? 또 이 과정에서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명목으로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목에는 탈세 혐의까지 추가가 됩니다. 참 창조적으로 해먹었네. 진짜. 한편 지난 4월 3일에 배우 러프린과 허프만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Pay for my tuition. 그래서 참 웃으면서 입장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네. 한편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 제니퍼 케이 토이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면서 배우 러프린과 허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입학했어야 될 자리를 뺏고 들어가는 거니까.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2011년) 대만의 청춘 멜로를 하나의 장르로 등극시킨 영화가 있습니다. 我也很喜欢当年喜欢你的我，你永远是我眼中的苹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영화 보고 누웠는데 자꾸 남자 주인공 얼굴이 아른거려요. 싱그러운 비주얼과 꽃미소로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 남자 주인공 가진동. 영화 흥행 후 대만 국민 남동생으로 등극한 그는요, 화장품, 카메라, 편의점 등 CF 러브콜이 쇄도, 게다가 연기력까지 인정받아 같은 해인 2011년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대만 이승기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제 이승기 씨 느낌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중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국민 남동생 가진동 마약 흡입하다 공안에 체포. 조사 결과 그는 베이징 모처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대마를 흡입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니 저런 어떤 소년의 이미지였는데 정말 반전이잖아요. 이게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샌들이 너무 네.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 뒤 중국 당국으로부터 14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은 가진동은요, 구치소 석방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 무리가 컸던지라 가진동의 중국 활동은 전면 금지. 아이고. 당시 약 19개의 광고 모델 계약도 올 스톱. 그리고 이미 촬영을 모두 완료한 가진동 주연의 영화는 개봉이 연기되기까지 했죠. 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동의 순수한 모습을 사랑했던 팬들은 순수한 미소에 깜빡 속을 뻔했네요. 너를 좋아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안티보다 팬이었다가 안티로 돌아선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니까 또.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눈물의 참회는 어디로 갔는지 2014년엔 대마 흡입으로 함께 체포됐던 배우 방조명과 국내 마약 사건에 연루된 한 클럽에서 목격돼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지난 3월에 그는 자신의 SNS에 사자, 악마, 담배 연기 사진과 함께 Say Goodbye,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괴롭다 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때 한 네티즌의 마약은 끊었느냐? 라는 댓글에 대마 끊었다 이 삐리리야! 어머머. 라고 과격한 답변을 달아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니, 반응이 사실 이렇게 반성을 했다면 그럴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이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부디 그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지난 3월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의 충격적인 민낯이 공개됐습니다. 1989년 2인조 일렉트로니카 그룹 덴키 그룹으로 데뷔해서 가수, 배우,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일본의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로 통한 피에르 타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영화 일본 침몰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배우죠. 자, 그런데 지난 3월 피에르 타키, 당신을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피에르 타키의 자택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당시 타키의 방에서 지폐를 이용해 코카인을 흡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 한편 피에르 타키의 마약 혐의가 보도되자 일본 연예계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수많은 작품이 올스톱됐는데요. 진행을 맡은 다큐멘터리도 하차, 덴키그룹의 음원과 영상 서비스도 정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 역시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무라 다쿠야와 함께 모션 캡처와 음성 녹음을 한 일본 비디오 게임에서도 캐릭터가 전격 교체됐다고 합니다. 거의 그냥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삭제되다시피 했네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에르 타키 측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무려 30억엔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민 가수에서 순식간에 마약 중독자로 전락한 피에르 타키. 팬들의 믿음을 저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화제가 된 이 사진. 헝클어진 머리와 점퍼를 뒤집어 입은 사진 속 남자. 누구예요? 길거리에서 보드카를 마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알코올 중독자 그 자체였는데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영화 매치포인트,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튜더스로 유명한 배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 오호. 아, 굉장히 그 잘생긴 배우인데. 짙은 쌍꺼풀이 네, 인상적인 네. 배우죠. 아니 동일 인물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다른 모습이라 해도 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그 죽일 놈의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1980년대 10대 시절 CF로 데뷔한 뒤 2006년 드라마 엘비스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 수상. 2008년엔 미국 유명 C 잡지가 발표한 가장 섹시한 스타 탑 25에도 선정된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이자 섹시 스타였는데요. 그런데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건 이 술뿐이야. 자, 바쁜 연기 활동 중 찾아온 회의감, 우울감 때문에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그. 그런데 2007년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 거죠. 아이고야. 급기야 2011년 7월 자택에서 자살 시도까지. 아이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신을 응원할게요. 힘내요. 예전처럼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줘요. 하며 그의 재기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팬들의 위로에도 프랑스의 한 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체포. 2015년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 중에 또 아이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중독 중에. 네.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누구보다 조나단의 재기를 곁에서 오랫동안 응원하던 팬들은 정말 좋아했던 스타인데 실망이네요. 조나단이 또 이제 탈덕합니다 하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에도 미국 LA 공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구금되면서 변명 아닌 변명까지 했습니다. 나 스스로한테 실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코올 알레르기 때문에 빨리 취한 거예요. 자기 알코올 알레르기 있는 줄 알면 좀 덜 먹어야지. 그리고 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믿고 응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제2의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지난 2018년 9월 오전 7시 일본 도쿄 히가시나카노의 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하고 출근길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 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머! 그냥 간 거야? 뺑소니야? 완전 뺑소니죠. 뺑소니고 지금 신호도 완전 위반이에요. 빨간불인데. 뭐야? 그런데 15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운전자는 이미 만취 상태. 대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이 운전자 이름은 요시자와 히토미.
일본 국민 아이돌이었던 그룹 모닝구 무스메 출신의 방송인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는 예, 정말 유명했잖아요. 일본 연예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예. 2000년 모닝구 무스메 4기 리더로 데뷔한 요시자와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애칭 요시, 요짱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2018년은 모닝구 무스메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이에 모닝구 무스메 출신 멤버들은 분노와 슬픔, 한심함, 여러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20주년이면 사실 팬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결성해서 그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든 판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건 하나로요. 이후 음주 사고 뺑소니 혐의로 즉시 체포돼 하라주쿠 경찰서에 구류돼 있던 요시자와는 300만 엔, 약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취재진에 의해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결국 요시자와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은퇴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모닝구 무스메 20년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라며 끝까지 그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스타의 끔찍한 만행입니다. 1999년 개봉한 홍콩 영화 심동. 풋풋한 첫사랑 스토리에 불변의 조각미남 금성무까지 출연하며 화제였죠. 특히 이 영화의 아련함을 극대화하는 주제곡 역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만 출신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임효배의 심동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 6월 비 오는 새벽 5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긴 임효배는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에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럼 핸들을 왜 잡습니까? 술잔을 손에 잡기만 해도 운전 잡으면 안 되죠.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비까지 내렸는데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은 임효배.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요. 결국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임효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여성은 모 병원의 간호사이자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8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아유. 당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며 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조용히 자숙하는 줄 알았던 그녀가 2012년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술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한 주점 사장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임효배가 갑자기 자신이 키우던 개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동물 학대 아닙니까 이거? 학대죠. 뭐 저런 주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만행은 개가 빨리 낫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한 번 저렇게 했으면 술을 아예 끊던지 그냥.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고를 친 거잖아요. 이렇게 술 마시고. 그렇습니다. 2007년 한 기자회견장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를 하는 사람은 바로 대만의 로코 퀸 양승림. 还是在这边再跟大家说声抱歉，然后也要 자, 이렇게 공개 사과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2005년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또 2006년의 광고 행사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인 그녀. 아니 계속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일단 그녀의 전성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16살의 나이에 4인조 아이돌 4인러브로 데뷔. 그리고 2001년엔 대만판 꽃보다 남자 유성화원에 출연해 당시 톱스타 언승욱, 서희원, 주유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양승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애칭인 커아이 교주, 일명 깜찍 교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청춘 스타로 잘 나가던 그녀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04년 대만의 예능 내가 맞춰봐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抗战几年11吗？哪3年8年而已哦。 8年还而已哦8年而已这什么心态嘛 아,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라 8년 밖이라고요가 문제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인데 저렇게 예.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거가 8년밖에 안 됐다고. 야. 그리고 중국인들의 뼈아픈 역사죠.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난징 대학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난징 대학살이 뭐예요? 4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라는 무개념 발언을 한 그녀. 그리고 저는 망언을 하기 전에도 대륙엔 가면 안 돼요. 아우 대륙, 아우 거기 너무 촌스럽거든요. 난 전생에 일본인이었을 거야. 기모노가 너무 좋아. 어머머.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뼈아픈 역사를 조롱거리로 두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7년 4월까지 3차례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무려 80%의 네티즌들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07년 7월 중국 대표 H위성방송국에서 양승림이 출연한 드라마 나의 장난꾸러기 왕자를 방영하려고 하자 양승림 드라마 방영을 취소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며 만명 서명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팬들의 분노에 드라마 방영은 취소. 그렇게 무려 15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망언 스타라는 이미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1985년 사람지 선정,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가이. 또 1995년에는 영화 브레이브하트로 미국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 부문을 석권. Mel Gibson for Braveheart. 할리우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멜 깁슨입니다. The Clan Wallace. We mustn't forget.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 프리덤. 그런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멜 깁슨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왜 모르죠, 우리? 안 알려졌던 것 같은데. 2006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해안 고속도로에서 음주 과속으로 적발된 깁슨은 I'm a king of Malibu Mad Max 게다가 너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다음날 멜 깁슨의 언행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러 유대인 단체들은 멜 깁슨을 할리우드에서 추방하라 라며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깁슨이 참여하기로 한 드라마에서 제외되고 개봉 예정이던 새 영화 배급에도 문제가 생기자 모든 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술 때문이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급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깁슨은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었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또 있어요. 2009년 멜 깁슨과 러시아의 인기 가수 옥사나 그리고리에바의 열애설이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이 뭐가 문제냐? 당시 멜 깁슨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멜 깁슨은 무명 시절인 1980년에 치과 간호사였던 로빈 무어와 결혼해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멜 깁슨의 배신, 외도에 분노한 아내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 깁슨의 태도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영화 VIP 시사회에 그리고리에바의 손을 꼭 잡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조강지처까지 배신하며 선택한 멜 깁슨의 사랑은 1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2010년 옥사나 그리고리에바가 멜 깁슨을 상대로 폭행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갓 2개월 된 딸 루시아를 안고 있는데 멜 깁슨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는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왜 그래? 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공개됐죠. 멜 깁슨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아이고야. You look like a Johnny, and if you get raped, Pat, here's Italy, your fault. All right? You are provocatively dressed all the time with your you feel you have to show off in tight outfits and tight pants. 엄청 심하네. 저게 멜 깁슨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너무 상처인데.
나 갑자기 브레이브하트가 싫어질라 그래. 인생 영화라면. 인생 영화. 평균 신장 183cm, 꽃미남 5인조 엔카 그룹 준레츠. 자, 20, 30대 꽃미남 멤버로 구성된 준레츠는 엔카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해 여성 팬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준레츠의 핵심 멤버인 토모에 유스케는 나름 사연이 있는 스타였습니다. 자, 이혼한 돌싱남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위해 연예계 활동과 함께 여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더 응원했겠다 그러면 팬들이. 그죠? 이후 팬들의 열띤 지지와 사랑을 받아 준레츠는 결성 11년 만인 지난해 연말에요. NHK 홍대과학전에 첫 출연하는 기억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면 일본에서는 정점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고의 쇼죠.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기사가 멜 깁슨 거 붙어 있는 거죠? 이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역대급 불륜 스캔들에서 통하고 만는데. 일본의 한 중현지에서 토모이의 이혼 사유가 그 가정 폭력 때문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게다가 이혼한 토모이가 여성들과 동거할 때마다 바람을 피웠는데 여자친구에게 발각이 되면 늘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모이의 폭행 때문에 유산했어요. 여성 편력, 폭행, 심지어는 금전 갈취까지 정말 나쁜 슈렉이 남자 3중 세트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간 말종이네. 그런데 이 모든 폭로가 밝혀지자 파렴치한 토모의 행동에 팬들은 터무니없는 쓰레기 남자였다. 그룹을 탈퇴하라 라면서 비난을 퍼붓자 결국 토모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女性のトラブルは事実でございます。 미국 토크쇼계의 살아있는 전설 레리 킹. 네모난 뿔테 안경과 멜빵 바지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미국의 최장수 토크쇼인 레리 킹 라이브를 무려 25년간이나 진행했습니다. 각계각층을 막론하며 그가 인터뷰한 사람만 무려 5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계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에미상까지 받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이죠. 전 기자가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전부터 이제 제 이제 이메일 주소도 레리전 라이브입니다. 레리전 라이브. 예. 한때는 팬들을 배신해서 방송계에서 제명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 1957년 방송의 꿈을 품은 레리 킹은 마이애미의 한 라디오에서 주급 $55를 받으며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디스크자키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리 킹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하는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도배, 호화 수영장을 갖춘 럭셔리 하우스까지 구매. 그런데 거의 모든 걸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나 알죠? 나 레리 킹. 돈에 눈이 먼 레리 킹은 기어코 일을 내고야 합니다. 당시 그에게 울프슨이라는 사업가 절친이 있었는데요. 레리 킹, 내가 도무지 시간이 안 나는데 나 대신 이 돈 좀 전달해 줄래? 그런데 레리 킹은 친구에게 부탁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꿀꺽 가로채고 맙니다. 이게 뭐야 이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절친 울프스는 레리 킹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파만파 알려진 절도 혐의로 인해 마이애미 라디오 방송국에서 쫓겨났고요. 다른 방송국들도 그를 제명.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레리 킹은 경마장에서 도박까지 하면서요. 결국 빚에 빚이 더해지면서 지금으로 치면 약 4억 원이나 되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전 이 돈 다 못 갚아요. 한 푼도 없거든요. 라며 결국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을까요? 그렇죠. 절도에 파산까지 하며 몰락의 정점을 찍었던 레리 킹. 하지만 그 뒤 라디오를 시작으로 방송에 복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부디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토크쇼의 전설의 자리를 쭉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이죠. 인천 아시안게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 취재진은 일찌감치 수영장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내 카메라 어디 갔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 기자의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기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CCTV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CCTV에는 한 남성이 빈 기자석으로 다가와 재빨리 카메라의 본체와 렌즈를 분리해 본체만 자신의 가방에 넣고는 태연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쓱 앉아가지고 저 지금 가방 지금 뒤지고 있네. 어머머머머. 자, 저 범인의 정체는 바로 일본 수영 국가대표 토미타 나오야 선수입니다. 에?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가슴에 자기 나라 국기 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너무 창피하다. 왜 저래? 그 뒤 토미타의 숙소에서 결국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은 토미타를 절도 혐의로 검거.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사로운 탐욕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철저히 짓밟은 그. 결국 절도 혐의로 한국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토미타는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홀로 일본으로 출국했고요. 그 뒤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선수단에서 추방. 어머, 일본 수영연맹으로부터도 1년 6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피지컬 올려야 될 시간에. 매달 기대주였어요 또 심지어. 참. 그걸 못 참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토미타는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쓰레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경찰서에서 안 훔쳤다고 말하면 좋았겠지만은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토미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일본 선수단 관계자였고요. 어머나. 토미타도 검거 직후에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부는 토미타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토미타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기존의 한국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그를 두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토미타는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다. 이번만큼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라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는데요. 쉴드가 안 되죠, 이거는. 네. 게다가 이 카메라가 결국 발견된 게 자기 숙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가방에서 나왔잖아. 저를 성폭행한 코치를 고발합니다. 2011년 일본의 K대학 19세 유도 유망주 A씨의 폭로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한이 바로 일본의 유도 영웅 우치시바 마사토였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엄청 잘하는 완전 간판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웅입니다, 영웅. 네. 일명 한판승의 사나이로 불린 우치시바는 2004년 아테네 세계 스포츠 대회, 2008년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까지 남자 유도의 꽃 66kg 체급에서 2차례 금메달을 목격한 일본의 유도 간판 스타였습니다.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2008년 그의 고향인 구마모토현에선 이전에 없던 현민 영예 특별상을 수여했고요. 유도 영웅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마모토현청 앞마당에 동백나무를 심고 이름을 새긴 기념 표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영웅이네요. 그 정도면은 진짜 국민적 영웅 대접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는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일본 유명 K대학 유도부 코치로 부임. 그런데 2011년 9월 유도부 합숙훈련 중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주는 술은 거절하는 거 아니야. 당시 19세였던 미성년자 제자 A씨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그 뒤에 의식이 없는 제자를 호텔로 데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른 겁니다. 어우. 게다가 입 뻥끗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아니 영웅 대접 해줬는데 저렇게 악마 같은 짓거리 하면 됩니까? 아, 그러게요. 한편 제자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유도를 못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숨기다 그 괴로움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까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스승이자 성폭행범인 우치시바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 이후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K대학에선 그를 코치직에서 해임. 그런데 합의된 관계였다고요. 아, 그거 걔가 먼저 꼬리쳤어요. 전 유도 영웅 우치시바는 뻔뻔하게도 피해자 탓을 하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에 끔찍한 사실이 추가로 더 드러납니다.
저도 우치시바 코치한테 성폭행 당했습니다. 다른 유도부원 2명 역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집니다. 결국 2013년 일본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이후에 우치시바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요. 더불어 그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모든 명예상이 취소, 지도자 자격 박탈, 그리고 전 일본 유도연맹에서도 영구 추방됐습니다. 팬들 역시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구의 미래, 러시아 차세대 골잡이로 불리던 축구 스타 알렉산드로 코코린.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건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어야 할 선수가 좁디 좁은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자, 2018년 10월 커피 마시고 왜 이래 이거? 에? 뭐야 이거? 그들은 술에 취해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 거기 지금 의자를 들고 간 코코린이 저 의자로 어머머,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또 정말 어이없는 일은 이때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가 버려! 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고요. 폭행 사건 이틀 만에 알렉산드르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 등 총 4명의 가해자가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한편 카페 CCTV에 담긴 이들의 만행은 뉴스를 통해 러시아 전역에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수갑을 찬 상황에서도 그 남자 아직 살아있대요? 어? 운 좋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나갔구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는데요. 카페 폭행 사건 약 40분 전 모스크바의 한 호텔 앞에서 한 남자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저 병이네 병. 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행을 본 팬들은요. 그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깡패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라며 비난을 했고요. 코코린의 구단 제니트에서는 역겹다. 구단 내에서도 처분을 의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요. 그들은 영원히 대표팀에서 뛸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예. 저렇게 대충 봐주고 넘어가면 또 저럽니다. 펠레, 호나우두, 카카, 네이마르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축구의 나라 브라질. 그리고 15살의 나이에 황제 펠레로부터 극찬을 받은 축구 선수. 바로 호비뉴인데. 아, 호비뉴. 네.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죠. 자, 2002년도 19살의 브라질 유명 축구팀 FC 산토스에 있다는 뒤 2004년 브라질 올해 선수상을 수상했고요. 2005년 축구인들의 꿈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2008년 영국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 당시 한화 636억 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의 기대를 언제부턴가 하나하나 짓밟은 그. 오비뉴 시즌 중이니까 술 좀 작작 마셔. 클럽은 좀 가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요. 왜 이래? 한참 시즌 중인 중요한 시점에 무단 이탈을 하거나 허구한 날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으며 술 파티를 벌였는데요. 방탕한 모습에 누구보다 실망한 대선배 펠레는요. 브라질 축구의 명성에 먹칠하지 마라 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호비뉴. 급기야 2009년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긴 했지만요. 2013년 이탈리아 명문팀 AC 밀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중 이번엔 친구들과 클럽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1심 재판을 통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마는데요.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니네 다 고소할 거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정하며 항소한 호비뉴. 자,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사람들의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자. 오비뉴. 축구인들의 명예인 발롱도르 대신 팬들이 자신을 발로 뻥 차버리게 한 몰락한 축구 스타 호비뉴였습니다.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결혼 최초의 장애인 선수로 기록된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피스토리우스. 하지만 그는
보철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육상 선수로 인간 승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편견에 맞선 육상 영웅, 불굴의 육상 스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살인 용의자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체포라는 기사가 도배되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분이 살인 용의자였다고요? 피스토리오스는 2013년 2월 14일 화장실 문 밖에서 총알 4발을 쏴 안에 있던 여자친구이자 유명 모델인 스틴 캠프를 숨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침입자인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피스토리오스는 밸런타인데이 기념으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여자친구를 괴한으로 착각해 오인 사격했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 3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처음 3발의 총성이 들리고 10분 뒤에 또 한 번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웃들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사건의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여자친구 스틴 캠프가 사망하기 몇 주 전 나는 당신이 무서워. 당신은 끊임없이 나를 못 살게 굴어. 라는 문자 메시지가 추가 증거로 제출됐는데요. 이후 육상 영웅과 살인자 이 두 얼굴 사이에서 국민들과 전 세계 팬들은 대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법원에선 피스토리우스에게 여자친구를 죽일 의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그러나 2014년 12월 검찰 측에서는 다시 항소. 의도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언론에서도 피스토리우스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는데요. 허허, 너무 무섭네요. 이후 계속된 검찰 측과 피스토리우스 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판사는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선고. 그러나 2016년 6월에 열린 양형 심리재판에서 피스토리우스는 의족까지 벗어던진 채 힘겹게 재판장을 걸으며 저를 보세요. 저는 아주 취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라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 스틴 캠프의 부모는 그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11월 길고 길었던 3년의 재판 끝에 최종 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5개월을 선고받은 그.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육상 영웅 오스카 피스토리오스의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명품 브랜드 채널에서 로마 속 파리를 테마로 한 공방 컬렉션을 선보이며 화려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파리젠처럼 무심한 멋과 이탈리아 수공예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는 컨셉인데요. 당시 채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 연출력과 빈티지 감성의 의상들에 패션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저분이 연출하시면 항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유행할 거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아예 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 컬렉션이 공개되고 며칠 뒤 채널의 명성을 믿었는데 표절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그리고 이게 바로 표절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인데요. 너무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자, 표절 논란을 제기한 이는요. 페어 아일 니트 디자이너 마티 벤틸리온이었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여름 저희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샘플용으로 몇 벌 구매하려고요. 자, 이렇게 자신들을 채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스코틀랜드 페어 섬에 위치한 공방에 찾아와서요. 채널 디자인의 샘플용이라며 그녀의 제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이 채널 컬렉션에 떡하니 등장하자 매우 화가 난 디자이너 벤틸리온이 본인의 SNS에 이 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데. 아니 왜냐면은 또 왔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과하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디자이너 말이 사실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이 모조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웃기고 그래서 채널이 뭐라고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당시 채널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이 벤틸리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다 라며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인정했고요.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디자이너 벤틸리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 여배우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의 크루즈 컬렉션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유명 패션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표절 아니겠습니까? 자, 왼쪽 원피스는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작품인데요. 자, 크리스찬 디피의 원피스가 메인에 실린 잡지 표지를 본 오리짓 센은 누가 봐도 자기 의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고 대분노. 크리스찬 디피가 내 작품을 도용해 컬렉션 일부로 소개한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SNS에 크리스찬답지 않은 디피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 원피스 디자인은 무려 18년 전인 2000년에 자신이 창작한 무늬이며 판매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대 기업이 창작자들의 디자인을 약탈해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요가 동작 같은 거죠? 저게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건 너무 똑같다. 네. 요가하는 거는.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뭐 빼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억울한 게요. 저 유명 브랜드랑 저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소송하지 않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진짜 억울한 거지. 보통 그러니까요. 소송은 이루어졌나요? 크리스찬 디피의 디자인 도용 논란은요. 법원이 아닌 당사자끼리 비밀리에 은밀하게 합의된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은 SNS를 통해서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디피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공개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정난 건 아니었군요. 무언가의 영감을 얻어 새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창작자라면 작품과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19년 5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비는요. 매년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을 위해 열리는 푸에르토리코의 날 행진에 맞춰서요. 헌정의 의미를 담은 한정판 운동화 에어4B 푸에르토리코 2019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디자인 처음 봐요, 저거. 전통 문양인가 봐요, 푸에르토리코에. 되게 독특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주 뒤 나이비 측은 제품 출시를 취소하며 생산된 신발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나이비가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표절했습니다. 파나마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쿠나족이 나이비 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통 수혜 기법인 몰라 문양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호호. 표절 논란이 된 쿠나족의 몰라 문양을 잘 보시면요. 기하학적이고 소용돌이 치는 듯한 형형색색의 무늬가 특징인데요. 쿠나족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이어온 문화적 정체성이자 자연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땅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비 측에선 쿠나족의 혼과 전통이 담긴 몰라 문양을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헌정을 한다며 사용한 거죠. 이 일은 쿠나족의 전통을 훼손하고 또한 푸에르토리코도 불쾌할 수 있는 일로요. 나이비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 두 나라를 기만하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궁화나 태극 문양을 일본에 헌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기분 나쁜 거지. 몰라 문양은 파나마의 토착민 집단 지식재산권 특별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거였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나이비의 잘못이다. 나이비는 사전 조사도 안 하냐라며 논란이 계속됐고요. 결국 나이비 측은 디자인 기원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품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패션계에 만연한 표절 문제, 개인의 지식재산권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 작가에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지 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지 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지 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지 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아유,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지 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작자와 릴 우지 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 201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스피릿의 토러스 기타 도입부를 표절한 겁니다. 이런 화음 진행은 흔한 거라고요. 양측 변호인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묵묵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 이들은 1970년대 헤비메탈의 상징,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였습니다. 기타 연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드제플린 지미 페이지 곡들을 연습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절 소송인 거죠? 노래인가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랜디가 작곡해 1968년도에 발표한 연주곡 이 토러스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 바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스피릿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이건 애매하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960년대 후반 당시 신인이었던 레드 제플린이 스피릿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바로 이때 스피릿의 토러스를 듣고 1971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죠. 자, 반면 피고 레드 제플린 측은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반박했고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웨일즈의 한 오두막에서 함께 작곡한 곡이라며 표절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실. 결국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 재판을 이루어져 8명의 배심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유사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배심원 8명이 내린 만장일치
판결은요. 만장일치? Stairway to Heaven과 토로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판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9월 스피릿 측은요. 핵심 멜로디만 추려놓은 악보를 보고 그것도 원곡에 사용되지도 않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듣고 유사성을 판단한 데에는 분명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애매하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지난 2020년 3월 장작 6년 만에 기나긴 저작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Stairway to Heaven의 일부를 다른 노래에서 도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2016년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레드 제플린 표절 혐의 벗었다라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표절을 얘기할 때 이 노래나 음악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 카피하면 표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 뮤지션들의 양심이죠. 그렇습니다. 네.